자존심 차릴 때입니까? 당장 한국에 연락하세요. 이러다 미국인들 다 죽게 생겼습니다. 백악관 지하 비공식 회의실에서 국토안보부 장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이 한 작은 아시아 국가에 도움을 청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 뒤 이 회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많은 미국인들의 목숨을 살린 의리 있는 한국의 이야기가 뒤늦게 밝혀져 미국인들의 가슴을 찡하게 만들었습니다. 감동누리의 세상을 잇는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특별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새벽 6시 30분 로스앤젤레스 웨스트우드 버스 정류장.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14살 리사 존스가 학교 가는 길에 쓰러진 것은 그저 몇 초 사이의 일이었습니다. 책가방을 메고 버스를 기다리던 소녀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그대로 아스팔트 위에 쓰러진 것입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911에 신고했을 때 리사는 이미 숨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CPR을 시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혈중 알코올도 약물도 독극물도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너무 조용했어요. 그냥 심장이 멈췄습니다. 담당 구급대원 제임스 로드리게스의 말이었습니다. 30년간 응급의료에 종사해온 그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엔 체질적인 돌연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57분 후 인근 그리피스 공원 벤치에서 32세 남성 브라이언 켈리가 똑같은 증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조깅을 하다가 벤치에 앉았다가 그대로 숨을 거둔 것입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도미노처럼 쓰러지기 시작한 것은 마트에서 장을 보던 주부, 도서관에서 책을 읽던 대학생, 지하철에서 출근하던 직장인, 심지어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을 듣던 아이까지. 나이도 성별도 행동 경로도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하나둘 쓰러져 갔습니다. 저는 LA 응급대응센터의 중간 책임자 마이클 테일러입니다. 10년 동안 이런 패턴은 처음이었습니다. 공통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단 하나를 제외하고는 기존 마약 탐지 장비가 전부 무력화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심지어 마약 탐지견들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름조차 모르는 무언가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름조차 모르는 무언가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사람을 고르고 죽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떤 규칙이 있는 것처럼 누군가는 살리고 누군가는 죽이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규칙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전 8시 20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전기가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파사데나에서 10대 남성이 호흡정지로 쓰러졌다는 신고를 시작으로 다운타운 컨벤션 센터에서 2명, 웨스트레이크에서 유치원 교사까지 20분 사이에 7건의 심정지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지도에 핀을 꽂을 새도 없었습니다. 그중 3명은 현장 도착 전에 이미 사망했습니다. 저는 차를 몰고 현장을 돌아다니며 직접 확인했습니다. 채취된 혈액 결과는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심지어 병원 응급키트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나록손, 플루마제닐 수액요법. 어떤 것도 듣지 않았습니다. LA 카운티는 곧 코드 블랙을 선언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외출 자제령이 내려졌고 언론은 알 수 없는 화학물질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알 수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물질이었을 뿐입니다. 제가 현장을 돌며 가장 충격받은 것은 피해자들의 지극한 정상성이었습니다. 9살 아이가 가족과 점심을 먹다 쓰러졌고 대학생이 독서실 책상에 엎드린 채 숨졌습니다. 약물 사용 전력도 음주나 흡연 경력도 전혀 없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67세 마리아 곤잘레스 할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성당에서 오후 미사를 드리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습니다. 옆에 있던 신부의 말로는 마지막 순간 하나님 숨이 안 쉬어져요. 라고 중얼거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공격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적은 형체도 없고 냄새도 없고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무력감 속에서 의료진들은 하나둘 눈빛이 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10년 경력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데이비드 김이 탈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그는 평소 냉정함으로 유명했는데 그날만큼은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상부에서는 연방 대응 요청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감염된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마약을 감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기존 데이터셋에 없는 놈입니다. CDC 국장 로버트 헨슨의 말에 백악관 회의실 안 공기는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탐지 불가, 해독 불가, 대응 불가. 그날 회의에 참석한 15명 중 누구도 이 상황을 정면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NSA 사이버 위협 담당 자문역 케빈 리였습니다. 40대 초반의 그는 평소 말수가 적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조용히 하나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혹시 한태석이라는 사람 기억하십니까?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화상회의로 참석한 일본 후생 노동성 국장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국 사람 말입니까? 그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K-팝이나 만드는 나라 아닙니까? 그는 코를 킁킁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일본이 못하는 일을 한국이 한다고요? 웃기는 소리군요. 미국 보건부 차관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의료 선진국은 일본뿐이죠. 한국은 글쎄요. 성형외과나 발달한 나라 아닙니까? 잠시 후 보건부 차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 사람 2년 전에 자기가 만든 모델이 폐기당한 다음 한국으로 돌아갔잖소. 미국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한 전형적인 케이스죠. 케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그가 만든 알고리즘, 비정형 중독 패턴 조기 분석기, SPCTOR. 우리가 이것을 무시한 것이 지금 이 결과입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2년 전 저는 그와 함께 중독 조기 탐지 시스템을 개발했었습니다. 한태석은 수백만 건의 사례에서 중독 예외군을 분류해냈고 AI의 무분별한 선별 기준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위험군도 사람입니다. 데이터가 아니라요. 그가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그의 모델을 거부했습니다. 예산 절감과 효율성을 앞세워 한태석의 인간 중심적 접근법을 외면한 것입니다. 그는 정식해고 절차도 없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가 만든 선별 없는 조기, 예측 모델 없이는 이 괴물 같은 마약에 어떤 대응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말했습니다. 한태석 박사를 찾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요. 한태석을 찾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한국 정부를 통해 연락처를 수소문한 결과 그는 제주도 성산읍 외곽의 폐농장에서 홀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김포에서 제주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며 저는 2년 전 마지막으로 그와 나눈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마이클, 당신들은 효율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람의 생명 앞에서 효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국 시스템의 일원으로서 그의 이상주의적 접근법이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제주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려 성산읍으로 향했습니다. GPS조차 정확히 찾지 못하는 좌표였습니다. 위성 지도에서 확인한 것은 낡은 농막 하나뿐이었습니다. 해풍의 녹슨 철문과 벗겨진 외벽, 그리고 조용히 켜져 있는 태양광 인버터의 푸른 불빛. 문을 3번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들어오세요. 낯익은 저음이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문이 열렸고 그 안에는 예전과 완전히 달라진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태석. 2년 전 백악관 프로젝트 회의실에서 비효율적이고 감성적인 모델이라고 비웃음 당하던 그 남자. 40대 중반의 그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이 예전보다 훨씬 깊어져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안은 놀라웠습니다. 첨단 서버와 모니터들이 벽면을 빽빽이 채우고 있었고 수십 개의 알고리즘이 실시간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서 미국 전체 의료 시스템보다 정교한 예측 모델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당신을 보낼 줄은 몰랐습니다. 그 한마디가 지금 미국의 처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졌습니다. 시스템도 약물 탐지도 데이터 분석도 단 하나도 대응이 안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SPCTOR 모델이 지금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2년 전에는 쓰레기 취급하더니 이제 와서 제 문을 두드리는군요. 왜죠? 백악관에 시체가 너무 많이 쌓였나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정면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왜 떠났는지 기억하시죠? 그들은 데이터로 사람을 줄 세웠고 확률로 생명을 배제했습니다. 당신도 그것을 묵인했어요. 제 입술이 말라붙었습니다. 저도 잘못한 것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신에게 머리 숙이러 온 겁니다. 미국이 지금 사람을 살리기 위해 당신에게 무릎 꿇었습니다. 그 이상은 없어요. 한태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가에는 희미한 웃음이 떠올랐지만 눈은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제가 돌아간다면 그 시스템은 저에게 완전히 넘겨야 합니다. 정치도 예산도 간섭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한국식으로 갈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미국의 자존심은 제주도의 한 컨테이너 앞에서 꺾였습니다. 워싱턴 DC로 돌아온 저는 백악관 상황실에서 한태석의 복귀 조건을 보고했습니다. 2주 전 누군가 한국을 불러야 한다고 말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이번에는 제가 그 이름을 정식으로 꺼낸 것입니다. 한태석 박사는 복귀 조건으로 3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차분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첫째, 선별 기준 없는 분석 알고리즘 채택. 둘째, 모든 의사결정의 독립 보장. 셋째, 한국식 조기 개입 프로토콜 도입. 그 순간 보건부 차관이 손바닥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한국식?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외국 시스템을, 그것도 감시국가의 모델을 미국 본토에 들이자는 겁니까? 뒤이어 상원보건위원회 자문관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때 우리 시스템의 반기를 들고 떠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와서 한국을 따라가자는 건 주권 포기 아닙니까? 회의실은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꾹 참고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자존심이 아닙니다. 이틀 전 텍사스에서 18명, 플로리다에서 11명이 추가로 사망했습니다. 기존 시스템으로는 단 한 명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는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한국처럼 전 국민 건강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날 수 있어요. 그 순간 국가안보보좌관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사람을 감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데이터로 예방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그 철학이 가장 부족합니다. 저는 한 장의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한국질병관리청이 3년 전부터 연구해온 중독위험군 조기분석 시스템 마이너스 전국민 대상 프라이버시 보호형 AI 패턴 예측 모델의 결과였습니다. 이것은 감시가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누가 중독으로 무너질지 그 징후를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통령 보좌관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태석 박사의 조건을 수용합시다. 단, 협력은 제한적 범위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에 공식 협력 요청을 보내겠습니다. 저는 곧바로 한국 외교부에 긴급 요청을 넣었습니다. 24시간 후 서울에서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요청을 수락합니다. 사람을 위한 일이라면 국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한태석의 3가지 조건이 공식 발표되자 미국 내부에서는 거센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선별 알고리즘 전면 해제 설계 독립 보장, 한국식 조기 개입 예방 시스템 도입,
미국 시스템을 한국식으로 바꾸자는 것입니까? 이것은 의료 주권의 포기입니다. 보건위원회 강력 반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연방의회 보건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모델 도입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모델은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맞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해결책이 있을 것입니다. 언론도 양분되었습니다. 보수 매체들은 미국이 언제부터 한국에 의존하게 되었는가라며 맹렬히 비판했고, 진보 매체들은 생명 앞에서 자존심을 앞세우는 것이 맞는가라며 반박했습니다. 그 사이 한태석은 혼자서 소규모 시범 운용을 시작했습니다. 워싱턴 남부의 조지타운 대학병원에서 첫 번째 환자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환자는 16세 소년 코디 맥스웰이었습니다. 농구부 주장이었던 그는 연습 중 갑자기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로 실려왔습니다. 단 4분. COD-K 알고리즘은 비표준성 중독 패턴을 감지했고 해독 프로토콜을 제시했습니다. 소년은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CNN 속보가 전국을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단 하루 전국 152명 사망. LA, 시카고, 보스턴 일제히 응급체계 붕괴. 마약 반응, 조직 내전이 속도 6배 증가. 백악관 긴급 대책회의가 다시 열렸습니다.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던 순간 질병청장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통제 불가입니다. 기존 대응 체계로는 48시간 내 전국 마비가 시작됩니다. 그제서야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단호히 외쳤습니다. 한태석 박사의 조건 전면 수용합니다. 한국 모델, 즉시 전 국가 시스템에 이식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철학을 바꿉니다. 그날 밤 한국질병청과 디지털 헬스팀 전원이 미국 CDC 본부에 들어섰습니다. 단 8시간 만에 전국 응급망 5개 주 병원에 COD-K가 연결되었고 48시간 후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미국이 자존심을 꺾고 한국의 도움을 청했다. 그들은 깨달았다. 사람을 위한 시스템은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라는 것을. 이것을 믿으라고요? 데이터 하나에 의사 판단을 맡기라고요? 뉴욕 맨해튼 종합병원 응급실 주임의사 앨런 그리핀이 COD-K 분석 리포트를 책상에 던졌습니다. 환자 사라 클레어, 24세 이상 반응 무자각성 자해 패턴. 조치 고위험 스트레스 유발 요인 차단 후 저자극 항우울 패치 투여 권고. 이 환자는 마약 중독이 아니라 자해 위험군이라고요? CT도 피검사도 마약 반응도 모두 음성인데요. 의료진 사이에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현장에 동행한 한국질병청 파견관 이수진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증상이 아니라 위험 신호의 흐름을 예측합니다. 분석 대상은 혈액이 아니라 삶의 패턴입니다. 하지만 미국 의료진은 여전히 의심과 반감으로 가득했습니다. 30년간 미국식 의료 시스템에 익숙해진 그들에게 한국의 접근법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사라 클레어는 화장실에 들어간 뒤 아무 말도 없이 자신의 팔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막아낸 것은 마침 리포트대로 대기 중이던 간호사 제니퍼 윌슨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리핀 박사는 조용히 한태석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제까지의 의심 대신 진지한 호기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한태석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니터를 보여줬습니다. 사라가 최근 3일간 사용한 앱, 접속한 음악, 수면 주기, 쇼핑 내역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것이 위험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감시가 아닙니다. 사람을 놓치지 않기 위한 아주 인간적인 계산입니다. 그 순간부터 미국 의료 현장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LA 카운티 병원은 자발적으로 한국식 조기경보 교육을 요청했고 플로리다의 한 교도소 의료소장은 COD-K 덕분에 자살 위험군 2명을 조기 선별했다고 직접 백악관에 감사 편지를 보냈습니다. 더 큰 변화는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사들이 환자의 눈을 보기 시작했고 시스템이 분석한 마음의 구조를 진료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느새 미국 곳곳에 이런 말이 퍼졌습니다. 마약을 잡은 것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태도였다. 그것을 한국이 보여줬다. 3주 후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미국 전역의 사망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루 150명에서 20명으로 다시 5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오늘 미국의 의료 대응 시스템 전면 개편을 선언합니다. 2025년 12월 11일 백악관 앞에서 대통령의 연설이 생중계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의 최고 권력자가 한국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사태를 막아낸 것은 고도의 의료 장비도 수십 년간 구축한 시스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단 하나의 철학, 사람은 지표가 아니라 구조다. 바로 한국이 보여준 그 정신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연설 직후 CNN, BBC, NHK 등 전 세계 언론은 일제히 K-헬스 모델, 세계 표준으로 떠오르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가장 무너졌을 때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붙잡아준 것은 무기력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철학이었다. 그날 밤 저는 공항으로 떠나는 한태석 박사를 배웅했습니다. 그는 긴 여정을 끝낸 얼굴로 잔잔한 미소만 지은 채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사람을 놓치지 말자는 말을 다시 꺼낸 것뿐이죠. 비행기 탑승을 앞두고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시스템이 사람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시스템보다 먼저 존재해야 한다. 그 문장을 남기고 한태석은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과학자나 한 나라의 승리가 아니라 전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단 하나의 명확한 답이었다는 것을. 몇 달 후 일본 정부에서 한국의 의료 협력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토록 한국을 무시했던 그들이 이제는 한국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을 살린 것은 첨단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숫자로 보지 않고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다시 제주도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방문이었습니다. 한태석 박사에게 미국 정부가 수여하는 최고 민간인 훈장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전히 그 컨테이너에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던 그는 훈장을 받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받을 상이 아닙니다. 사람을 믿는 모든 이들의 몫입니다. 그날 저녁 성산일 출봉을 바라보며 그와 함께 소주 한 잔을 나누었습니다. 바다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보던 그가 말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찾아온 것은 기술 때문이 아니었어요. 절망 때문이었죠. 그리고 절망할 때 사람들이 찾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도운 것은 의리였습니다. 국경을 넘어선 인간에 대한 의리. 그것이 바로 한국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미국은 자존심을 꺾고 한국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왜였을까요? 기술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위한 시스템이란 기술이 아닌 철학이라는 것을. 한국이 만든 이 작은 철학은 이제 전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모습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이 몰랐던 놀라운 한국의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음까지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감독누리였습니다.